네, 안녕하십니까. 오만과 편견 파일럿 방송 3번째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 한 주는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저는 지난주에 그 새로 방문진 이사분들이 이제 선임되시는 일정들이 쭉 잡히고 이제 이번 주에는 뭐 처리해야 될 일들이 있고 그래서요. 그거 준비하느라고 바빴습니다. 네. 주 선생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뭐 강원도 여행 갔다 왔습니다. 뭐 오대산, 용평, 뭐 강릉. 단풍 그러면 완벽하게 즐기고 오신 거네요? 단풍은 살짝 가는 것 같아요. 거기는 그랬어요? 좀 높아가지고. 골프 치신 거예요? 아니면 그냥 관광하셨어요? 골프도 치고 뭐 트레킹도 하고 뭐 그런 등산도 산을 잘 하고. 다니시더라고요. 네. 안나푸르나도 갔다 오셨잖아요. 네. 그러세요? 와, 부러운데. 그렇더라고. 산을 잘 다니시더라고. 저는 이제 국감 때문에 거의 매일같이 새벽까지. 야, 국감은 끝났죠? 정말. 어저께도 끝났나요? 어제 끝났는데 우리 10일에 한 번 더 해야 돼요. 그 도종환 장관께서 그 성화 봉송 때문에 그 그리스 가셨거든요. 근데 그거는 어차피 본인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이제 어제 그저께 문화국감에 못 나오셨어요. 그랬더니 나와라 해갖고 오시면 한 번 더 하기로 해서 저희는 끝나도 끝난 게 아닌 그런 날이 됐고, 저는 이게 진짜 우리 그 교육문화 쪽에 그 이 상임위가 정말 잘못돼 있어요. 28명의 국회의원이에요. 와. 28명이 하루에 질의 하나씩 하면요 거의 5시간씩 이렇게 지나가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그냥 계속 의사진행 발언이라고 하면서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를 하면서 방해를 합니다. 이게 무슨 국감이에요. 저는 문화하고 그 교육을 반드시 갈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교육부 예산은 55조고요. 문화부 예산은 5조예요. 그러니까 모두 다 교육부를 하려고 하는데 문화가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화는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교육은 지역구 예산에 유리하니까. 근데 그럼요. 교육은 의무 예산이니까 별로 거론할 게 도리어 없고, 문화 예산은 도리어 상당한 재량 예산이니까 도리어 얘기할 거리가 더 많을 수도 꼭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않아요. 근데 이제 의무 예산이라고 하지만은 이게 모든 국회의원들의 지역구에 이게 다 나눠지는 거잖아요. 게다가 이제 교부금이라는 게 특별 교부금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 교육부에 있어야지 아마도 지역구 예산을 확보하는데 좀 도움이 되는 모양이에요. 그럽니까? 자기 지역구에. 그렇습니까? 그렇죠. 자기 지역 뭐 국민학교, 초등학교 뭐 체육관 짓고. 네. 그런 거. 식당 만들고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그게 지금 이 교육부에서 오기 때문에 이 진짜 이 우리 그 교문위 상임이라는 데는 문화에서는 엄청난 정말 손해를 보는 상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문화 얘기를 질의하고 하는 걸 보면은 제가 보기에 좀 어이가 없어요. 그렇죠. 예, 너무 어이가 없고, 저 정도 얘기로 국회의원들이 국감에서 질의를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들도 엄청 많습니다. 그게 손 의원께서는 문화 쪽을 잘 아시니까 들을 때 그렇잖아요. 그런데 적어도 각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그치, 들으면 그렇구나. 국회의원 하는 말 다 그래요. 아, 경제도 그렇구나. 다 그래요. 예. 근데 진짜 그러면은 왜 이 사람들이 문화 얘기를 이 보좌관들이 주는 자료만 갖고서 앵무새같이 그거 읽으면서 그것이 감사라고 하냐고요. 그러니까 문화 쪽에 전문가가 들어와서 일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교육도 그렇듯이, 그쵸? 경제도 그렇듯이 그런 게 좀 안타깝고, 저는 사실 국회의원 될 때 별로 겁이 안 났던 게, 저는 문화 쪽에는 제가 관심도 있고 제가 해야 되는 부담도 있기 때문에 저는 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가니까 덜커덕 교육이 있는 거예요. 나는 애도 학교에 한 번 안 보내줘 본 사람이 내가 교육을 어떻게 하냐고요. 그러니까 공부해가면서 하니까 그것도 참 힘들고 보람은 있지만, 그런데 그 상임위에서 하여튼 활동하는 거는 하루 종일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네. 하루 종일. 그래서 거기 앉아서 이 돌아가는 거, 그리고 소리 지르면 이제 앞에서 중간중간 시간차 공격도 해가면서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하면서 계속 1시 넘어서 끝나죠. 그 보좌관들, 비서들만 힘들고, 이게 상임위 우리 쪽은 좀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상임위는 더군다나 교육 쪽은 어땠는지 아세요? 계속 논문 표절 장관 나가라. 교육감 아니야 장관. 논문 표절 부총리 나가라. 그리고 그 자료 내놔라. 돌아가면서 내놔라. 계속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계속 돌아가면서. 사람들 진짜 앞에 앉아 있는 게요, 정말 수도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여튼 저는 그렇게 보냈는데 어제 일단은 끝났습니다. 이 MBC 보면 볼수록 더 끔찍하던데 얘기 좀 살살 좀 해주세요. 오늘 내일 저희가 이제 정기이사회가 있는 날입니다. 11월 2일 목요일날 정기이사회를 하는데, 격주로 중간중간에 또 임시이사회를 하고 그러는데, 정기이사회를 격주로 그럼 2주에 한 번씩 해요? 네.
무슨 이사회를 그렇게 자주 해? 그러니까요. 거기 뭐 원래부터 그랬어요? 예, 원래 그랬었습니다. 그렇게까지 할 얘기가 뭐가 있어요? 그 뭐 보고거리를 만들어서 할 때도 있고 자기들끼리 또 뭐 그 면피용으로 보고해야 될 게 꽤 있거든요. MBC가 무슨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박문진의 승인을 받아서 하는 모양새를 갖춰야지 본인들한테 유리한 상황들이 있어서. 내가 다니던 회사는 회사 차장 행장 주재 회의를 한 달에 한 번 하는데 회사도. 아, 임원회의는요? 응. 네. 그 무슨 박문진이 MBC 안에서의 임원회의도 아니고 네. 박문진 정기이사회를 2주에 한 번 한다? 별참. 그러니까 뭐 정확히 말하면 2주에 한 번도 아니에요. 거의 1주에 한 번씩 하는 거고 소위원회가 또 있어가지고 가고 그러니까 그럼 한 번 갈 때마다 이제 회의 수당 주니까 수당 받아 먹으려고 그러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수당 많아요? 하여튼 아니요, 수당 30만 원에서 세금 띄고 20몇만 원 주는 그건데 그럼 가면은 하여튼 몇 시간 동안 이제 그 의원님 겪으시는 그런 비슷한 고통을 저도 앉아서 하고 와야 되는데 이미 이제 그 이사장 불신임 고영주 씨 불신임 안건이 상정돼 있고 그 양반 뭐 국회 다니고 온데 바깥에다가도 이사장을 나를 해임시킬 수는 있겠지만 나는 이사직에서는 절대 못 물러난다라고 또 그 악을 쓰고 있는 셈이죠, 어찌 보면. 그리고 뭐 국회에서도 지금 뭐 문재인 공산주의자 맞은데 뭐 내가 뭘 잘못했단 말이냐 이런 식이었고. 이사장 불신임안이 가결이 되면 그 사람은 이사로 남고 네. 새로운 이사장을 뽑아야 되는데 이사장을 뽑는 것은 누가 뽑는 거예요? 그것도 이사들이 이제 호선하게 돼 있는데요. 아하. 당장은 이사장이 없어지면은 그 회의를 진행해야 되니까 뭐 권한대행 같은 사람, 직무대행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게 하다가 이제 뽑아야 될 텐데 우선은 이분이 사실은 이제 박문진은 이사장이 상임이고요. 이사들은 전부 비상임이기 때문에 또 KBS 이사장도 비상임이에요. 그러면 공영방송 이사 중에서는 박문진 이사장만 상임인 거예요. 그래서 보수도 제일 많고 어찌 보면 대우도 제일 좋은 건데 그거를 맡아서 이런 문제를 일으키고 이사들에 의해서 불신임이 되면은 당연히 이사를 사임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상식적으로 보이는데 어쨌거나 본인은 정치적 희생양을 자임하고 있기 때문에 사임을 못 하겠다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별도의 또 그 뭐 이사의 직을 어떻게 이 양반을 유지시킬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또 방통의 판단이 뭐 있어야 되고요. 그거 갖고 너무 일을 삼을 필요는 없고 이사장은 그럼 누가 되나요? 다음에 그거는 모릅니다. 아직 몰라요. 예. 이사 중에 한 분이겠네. 예. 오늘의 하여튼. 주제는 뭐죠? 주 박사님 정해주세요. 두 가지 주제가 얘기가 있었죠, 우리? 네, 하나가 저 군에 의한 그 정치 개입 문제 그 얘기를 최강욱 변호사께서 옛날에 군 검찰부장도 하셨고 그래서 아마 그 문제를 잘 얘기를 해주실 것 같아서 하기로 했고 또 하나는 그 며칠 전에 그 IMF 총재인 라가르드 총재가 지난 9월 달에 한국에 왔을 때 이대에 가가지고 학생들과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있었던 얘기를 가 보도가 되었어요. 이제 근데 그 보도가 말하자면 이제 한국은 집단적인 자살 사회에 빠진 것 같다라는 굉장히 강한, 근데 물론 이제 그 사석에서 한 얘기를 전한 건데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기사가 나와서 사람들 사이에서 화제가 됐었는데 단지 이제 그 기사만이 아니라 그 뒤에는 그게 굉장히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그 숫자가 하나 살짝 숨어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냥 놓치고 지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갖다 하면 좋겠다 싶어서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군 얘기부터 한번 해볼까요? 얘기부터 할까요? 예, 그 주제와 관해서 논의하다가 이제 나왔던 얘기가 이번 국정원 블랙리스트 문제를 비롯해서 특수활동비 문제가 이제 최근에 터지고 있고 그 다음에 기무사, 뭐 사이버 사령부 이런 게 동원돼 가지고 댓글 작업부터 시작해서 무슨 진해 장관이었던 김관진 씨 찬양하는 그림 만드는 거, 예, 그 다음에 국민을 상대로 하여튼 심리전을 펼쳤잖아요. 거기다가 추가로 이제 검찰도 과거에 이제 그런 문제들을 알면서도 덮었던 일들 뭐 이런 것들이 쭉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전부터 사실은 제가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제 나름대로 제 경험을 통해서 야 이거는 내가 평생을 두고 한번 좀 이렇게 문제를 삼고 이 문제가 조금이라도 개선이 되면 내 자식 사는 데는 좀 나아지지 않을까 하고 생각했던 일종의 화두가 있는데 그게 저는 그 약간의 공직 생활을 했지만 거기를 보면서 느꼈던 게요. 첫 번째는 그
어떤 자리에 가 있는 사람들이 보이는 그 허위의식. 그러니까 사실 그 사람들 내면이나 이런 걸 들여다보면 정말 깡통인 사람들이 많은데 어디 가서 자기가 사진 찍히면서 연설하고 자기 이름 내가지고 뭐 글 쓰고 하는 것들을 심지어 자기 박사 논문까지도 자기가 쓰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남이 다 써주는 거 가서 읽으면서 자기가 한 것처럼 생색내고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또 온갖 치사한 짓을 마다하지 않는 이런 행태가 어디서 비롯됐을까? 요거 하나가 제 나름의 고민이었고, 또 하나는 국가를 구성하는 여러 그 단위들이 있고 조직들이 있는데 제가 경험한 조직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군대, 검찰, 법원 이런 것들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간에 제가 대학생 때부터 사회에 대해 사회 문제에 대해서 제 나름의 고민을 하기 시작할 때부터 가졌던 궁금증 중에 하나가 권력기관이라고 지칭되는 곳들은 도대체 왜 권력기관이라고 불릴까 해서 뭐 빅4라고 해갖고 옛날에는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그 다음에 육군참모총장 뭐 이런 식으로 빅4라고 할 때가 있었고요. 군대에서도 무슨 기무사령관, 수방사령관, 특정사령관 해가지고 빅3라고 하고 자기들끼리. 예, 자기들끼리. 그러면 이제 그렇게 지칭하는 사람들이 되게 보면 나중에 이제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경우가 많고, 소위 권력기관이라고 하는 거는 권력자와의 위치를 가지고 이제 정리되는 경우가 많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권력기관이라고 지칭되는 것들은 국민을 위해서 일하기보다는 이제 권력을 앞세워서 국민들을 위해 군림하고 국민들을 탄압하는 역할을 주로 하고 있었었는데, 이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요. 특징이 우리가 있기에 나라가 있다. 우리가 없으면 나라가 망한다라는 얘기를 스스럼 없이 합니다. 그러니까 의원님은 교문위에 계시지만 예를 들어서 교육부 장관이나 직원이 교육부가 없어지면 나라가 망한다. 이렇게는 잘 얘기를 안 할 거예요. 교육이 나라의 근간이고 미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고, 문화부도 문화라고 하는 것이 국가의 품격이고 수준이다.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어도 우리가 없으면 나라가 망한다. 이렇게까지 얘기는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검찰도 그렇고 군도 그렇고 국정원도 그렇고 군대 안에 있는 기무사도 그렇고 자기들이 없으면 나라가 망한대요. 그래서 자기들이 하는 일은 곧 국가를 위한 일이고 우리가 하는 일을 비판하는 것은 국가에 대한 말하자면 도전이나 반역 이런 식으로 취급을 하려고 그래요. 그런 사고방식이 굉장히 많이 굳어져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최근에 벌어지는 일련의 사태에 있어서도 저는 그런 기본적인 정서에서 반복되는 패턴이 계속 발현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걸 제 나름대로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됐을까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느 조직이든 어느 집단이든 이 맨 처음에 왜 만들어졌고 이것이 어떻게 구성돼서 움직이기 시작했는가 하는 그 조직의 역사나 생리가 저는 중요하다고 나름 생각을 했는데, 쭉 비춰보면 권력자의 필요에 의해서 이게 기관이 만들어지고 운용되는 행태가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권력자의 필요에 의해서 군대라고 하는 것은 모택동이가 말한 유명한 말처럼 뭐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 해서 쿠데타로 만들어진 권력이니까 군대라는 것을 손에 잡고 이게 이제 권력을 유지하는 중요한 수단이었고, 그 다음에 그것이 합법성을 가지고 물리력에서 합법성을 떼어야 되는 모습으로 점점 변화가 돼가기 시작하면서부터는 검찰이 전면에 나서고, 그 정보기관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시대를 막론하고 항상 뒤에서 실질적인 그 마쿠 조정 내지는 실제로 힘을 발휘하는 이런 역할들을 해왔는데, 이 사람들이 계속 바뀌고 젊은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자리를 차지하고 세대들이 교체되는데도 불구하고 공유하고 있는 정서가 똑같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바뀌었더라도 그 조직의 생리나 논리는 결코 변하지 않았고, 과거에 제가 검찰 알바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노무현 정부 참여정부 시절에 사개위가 있었을 때 그 군대가 가지고 있는 사법제도가 독립성이 전혀 없고 너무나 형형화돼 있고 정말 그냥 권력자의 의지에 좌우되는 그냥 형식적인 존재였기 때문에 이거를 개선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왔고, 심지어는 폐지하는 것만이 답이다라는 얘기까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법원 검찰이 별로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이상했어요. 그러니까 정부기관들은 항상 어떤 상황이 되면 자기 영역을 넓히기 위해서 항상 굉장히 노력을 하잖아요. 조직을 자꾸 만들려고 그러고 이러는데 이 사람들은 주겠다는 것도 싫다는 거예요. 군에 대한 검찰권 행사를 주겠다라고 하는데도 싫어하더라. 예.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리고 물밑으로 자기들끼리 국방부 차관하고 법무부 차관이 의형제를 맺었다고 하면서 우리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이걸 막아내자. 그러면서 검찰개혁은 국방부 차관이 나서서 반대하고요. 군사법 개혁은 법무부 차관이 나서서 반대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군사법정 군사검찰을 안 받겠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그러냐 도대체. 그랬더니 그다지 논리적이지도 않아요. 법원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법원 행정처 당시의 사람들은
그 사건들이 넘어오면 우리는 무슨 부에서 재판을 하지? 뭐 이런 거를 이유라고 내세우는 거예요. 그건 이유가 아니고. 예, 그러니까 이유가 아닌 거를 이유인 것처럼 말을 하는 거니까 궤변인 거죠. 검찰은 군대를 우리가 맡게 되면 압수수색을 어떻게 하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사람들이 국정원은 그러면 왜 수사관할에 들어가는 거냐? 그렇지만 사실 국정원 압수수색을 잘 못하죠.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어쨌거나 관할에 있지만 못한다라는 거를 지금 전제하고 군은 아예 그러면 어차피 못하는 거니까 배제하자는 얘기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해봤자 안 된다라는 얘기인데 그게 나라의 자기들 말로 공익의 대표자라고 하는 기관이 그게 할 소리냐 말이 된다고 생각하느냐라고 얘기를 하면 아니 군대는 무력도 있고 그럼 총 맞을까봐 그런다는 거냐 그것도 아닌데 뭔가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군사기밀 때문에 보안 문제 때문에 걱정이 돼서 내가 보기에는 추가로 해야 되는 노동에 비해서 예. 자기네들이 얻는 추가적인 권력이 그렇게 있어 보이지가 않으니까 국물이 별로 없어 보이니까 예. 귀찮아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군 검찰에서 다루는 일들을 예. 검찰이 다룬다고 해서 예. 뭐 이렇게 대단하게 자기네들이 예. 더 거들거릴 일이 없잖아요. 아 그건 그렇지가 않을 수도 않은가? 있는 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검찰하고 군이 합동수사본부를 만들었던 적이 2번 있습니다. 하나가 병무비리 합동수사본부, 그 다음에 방산비리. 이거는 되게 큰일이잖아요. 되게 큰일이고 관련된 사람들도 되게 많고 이럴 때 민간인들도 많고. 네, 민간인들이 많이 껴있고 그러니까 법 체계의 문제 때문에 검찰이 사실은 군에서 원래 해야 될 일에 끼어든 셈이거든요. 벌어지는 건 군대에서 벌어진 일이니까. 그때는 검찰이 주도권을 가지고 이거를 좌지우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방산비리 같은 것도. 그러니까 할 일이 없는 게 아니고 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너무나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 건데 이게 이게 아니 이거 할 일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네네. 그렇게 해서 나올 무슨 전관 뭐 대우를 받고 어쩌고 할 그런 쪽으로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이제 이게 돈이 안 된다. 험하다. 일이 험하다. 그건 아니에요. 예. 의외로 군대 사건이 그 사람들한테 돈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왜냐하면 방산비리 하나만 하더라도 이게 독점 사업이고 단위가 굉장히 크니까. 방산비리는 아무래도 지금도 검찰에서 다룰 수 있으니까 군검찰 안에서만 할 일은 없으니까. 방산비리는 뭐 내가 말하는 게 흔히 그 군인들 상대로 드잡질을 하는 일은 별로 뭐 이렇게 실익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거는 어느 집단이나 사실은 군대에서도 벌어지는 사건 중에 이제 제가 군사법원이나 군검찰이 별도로 필요 없다는 이유가 한 85% 정도의 사건이 교통사고, 폭행, 그러니까. 탈영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별로 업무 부담이 있는 것도 생색이 안 날 일이지만 나머지는 보면은 그 각종 인사비리, 그 다음에 그 내부에서 군대가 예산 제일 많이 쓰잖아요. 교육부하고 항상 1, 2등이잖아요. 그래요? 거기서 벌어지는 각종 그 비리.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폐쇄적으로 고립돼서 사는 데서 생기는 엄청난 부패나 비리들이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사실은 법적인 통제나 감시를 받지 않으면 당연히 썩어버릴 일이고 군대라고 하는 것이 상명하복을 강조하는 집단이라서 더더욱 이게 문제가 있는데 그거를 독립적인 권한을 가지고 제대로 수사해서 바로잡아야 되겠다는 의지 자체가 없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다뤄오면은 그래서 어쨌든 이유는 확실히 모르지만 관심이 없더라. 네, 관심이 없고 제가 생각한 이유는 그거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과거에 독재 체제를 유지하던 둣뿌리, 그러니까 육법당이라는 때부터 알게 모르게 공유하는 정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그 과거에 의미 있었던 시국 사건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민청학년 사건,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 뭐 이런 것들이 그냥 생각할 때는 법정에서 이루어진 사건, 검찰이 한 사건, 뭐 국정원이 만들어낸 사건 이럴 것 같지만 실제로 재판이 이루어진 데는 군사재판이 대부분이에요. 옛날 상시 계엄이었기 때문에. 그치. 네.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사람들이 군과 검찰과 사법 기능이 어떻게 서로 엮여가지고 나라를 장악할 수 있는지를 경험을 안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이거를 계속 체득하고 이렇게 있는 게 편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그 세대가 다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희한하게 말입니다. 그 군사법기관의 수장이 법무감인데 거기가 육사 출신들이 한 10년에 한 번 정도 되거든요. 고시 출신이 몇 명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되면은요, 누가 지시도 안 하는데 그 기록실을 담당하는 부사관을 불러가지고 과거에 그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이나 김재규 그 박정희 살인 사건이나 뭐 이런 것들을 기록을 없애라는 지시를 해요. 갖다 태워라 몰래. 이거 정말 희한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자기들 입장에서 이거는 그
감추거나 공유해야 될 비밀 내지는 무슨 흑막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그러니까 검찰이 상도위가 있는 조직이라서 예. 그 동네 거는 그냥 니들끼리 하고 예. 우리 거는 우리끼리 하고 서로의 그 영역에 대해서 존중해주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었네. 그런 상도이라기보다 약간은 전문성이 있잖아. 그래도 군대는. 국정원도 건들지 않고, 그렇지. 군대도 건들지 않고. 그러니까 너희들은 니들 거 하고 니네 거 먹어라. 나와바리를 나눠준 거지. 예. 그런 거죠. 그러다 보니 그 예전에 이제 소위 댓글 사건, 대선 때 이제 그 선거 공작 이런 것들이 처음 터진 게 이제 아니 얘기를 이렇게 자꾸 풀면 네네. 너무 풀어지는데 원래로 돌아오면 그래서 댓글 얘기하지 않았나? 아니 그러니까 군이나 검찰이나 이런 사람들이 왜 저렇게 국가의 권력기관이라는 행세를 갖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느냐. 예. 그 얘기. 그거는 근데 원래 오리지널 질문은 내가 알기로는 이 질문은 이제 김성애 씨가 얘기한 건데 기본적으로는 뭐냐면 군이 대국민 민간 상대로 심리전 또는 정치 개입을 하는 것이 분명히 불법일 텐데 이것이 왜 근절이 안 되고 요번 것은 어떻게 될 것 같으냐. 이제 그거부터 시작한 거죠. 그렇죠? 김성애 씨. 예, 그렇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소위 대북 심리를 전을 해야 된다. 이게 전쟁을 하는 거잖아요. 대북 심리전을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한 건 대민 심리전을 해왔던 것이고, 그러니까 군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기 영역에서만 놀아야 되는데 군대조차도 민간인 영역에 발을 담그려고 하고 민간인 정보를 수집하려고 끊임없이 시도를 하는 게 이거는 지난 꼭 특정 정권만이 아니라 내가 알기로는 항상 그래오지 않았어요? 군의 일반적인 정서죠. 예. 그렇죠. 네, 그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조직의 뿌리, 어떻게 생성 과정, 역사 이런 걸 잠깐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요. 정부보다 군대가 먼저 생깁니다. 네, 정부보다 군대가 먼저 생기고 그 다음에 그런 군대건 경찰이건 뭐건 조직이 먼저 있고 나서 법이 정비가 됩니다. 나중에. 그렇다 보니까 애초에 법의 틀 안에서 또 헌법적인 질서 안에서 이게 움직이는 기관이다라는 인식이 형성될 계기가 없이 이 사람들이 힘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현대사의 불행한 과정들을 쭉 겪으면서 이 처음에 힘이 주어진 게 군대잖아요. 그 왜 그러냐면 물리력을 가지고 조직화된 힘을 낼 수 있는 유일한 집단이 군대였거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 예전에 이제 뭐 미군에서 운영하던 영어학교 출신이나 일본에서 운영하던 만주사관학교나 뭐 일본 육사나 이런 걸 나온 사람들이 나름 그 시절에는 지식인이고 엘리트 계층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가장 많이 있는 군대가 파워를 가졌었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때부터요 어떤 정서를 세습하고 있냐면 항상 우리가 보통 시민들이 얘기할 때도 군대와 사회는 다르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군대 훈련소에 처음 들어가면 논살훈련소의 조교들이 너네는 사회물을 빼야 돼 지금부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회에서 군대는 빠져있다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사회학적으로나 정치학적으로 군대가 사회에서 빠질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도 빠질 수가 없고 분명히 사회의 일부거든요. 근데 이제 특수한 사회인 거죠. 특수한 룰을 가지고 있는 사회인 것인데 그 군대와 사회를 구분하는 이 마인드 자체가 뭐냐면 우리는 외부에 있으면서 민간인들로 구성된 사회를 감시하고 보호하고 지켜주는 존재다라는 이상한 사명감이 있어요. 그건 이상한 게 아니라 내가 보기에는 일본 군대가 갖고 있었던 독자성이 있었잖아요. 예. 그것에 의해서 군의 그 자리매김 자체가 네, 그렇죠. 시작했어요. 우리나라 국군의 자리매김을 할 때부터의 생각이 일본 육군이나 이런 국이 갖고 있던 독자적인 영역에 대한 그것이 그대로 그 사고방식이 온 게 아닐까. 그러니까 그건 너무 맞는 말씀인데 제가 이상하다고 말씀을 드린 건 법에 의한 통제를 저는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만 생각한다는 말씀이었는데 지금 공 선생님 말씀처럼 일본이 이제 군국주의를 거치면서 세계대전에 참여를 하잖아요. 그때 이 일본의 군대는 천황의 군대고 그리고 군대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은 천황의 대권에 속한다라고 했었습니다. 천황 마음대로 하는 거고 일본 왕이 결국은 군대를 지배하는 신 같은 존재였고 그런 정서가 한국군에 그대로 이식이 된 거고요. 이승만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독재자로 이제 진화하면서 그런 모습을 가진 군대를 원했고요. 그리고 그 군대의 핵심을 장악하는 세력이 특무대라는 거였잖아요. 이게 이제 보안사 기무사의 전신이 되는데요. 이것이 뚜렷한 반성이나 정리를 거치지 않고 법적인 통제도 받지 않고 그대로 군부 독재로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4.19 혁명 기간에 잠깐의 문제는 있었지만 그대로 이어지게 되고 이것이 이제 어찌 보면 자기들이 정권을 잡고 그 정권을 운용하는 하부 조직으로 정보기관 검찰, 경찰 이거를 두고 운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군 출신들이 다 가서 그걸 장악합니다. 기관을. 그 표현 있잖아요. 군관민.
네, 표현도 그렇죠. 쭉 그래서 민간을 대비로 한 독자적인 똑같은 레벨의 관과 똑같은 레벨에서의 군이 있다고. 그렇죠. 근데 그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 사실은 그 중국 통치 체제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서부터 나오는 그 사고 방식이 우리나라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예. 과거 중국이나 지금 그게 일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 그레이드가 다르다는 거, 신분이 다르다는 거야. 도대체. 사실은 하는 일이 달라서 군관민이 나눠진 거 아니에요? 두 가지를 다 포함했죠. 옛날에 군관민이라고 한 거는. 그러니까 뭐냐면 중국의 통치 체제나 조선에 있어서의 통치 체제나 기본적으로 권한이 뭐가 돼 있냐면 하나는 군권, 그다음에는 관권, 사법권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는 행정권이 있었어요. 왕이나 황제한테. 근데 왕은 항상 군권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목사가 됐든 혈령이 됐든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중국이나 한국은 똑같이 마찬가지로 사법권과 행정권이 분리된 적이 없어요. 예, 그렇죠. 네, 지방 수령이 원인 재판이라는 말이죠. 원인 재판이죠. 그러니까 그 말이죠. 행정권의 수반이 사법을 행사하게 돼 있어. 그렇지만 그 사람한테 절대 군권은 안 줘. 군권은 다른 라인이야. 별도의 라인이고 직속의 왕이나 황제의 직속 라인이에요. 그러니까는 저 중국 드라마 같은 거 보시면 군부라는 거를 따로 준다고. 그 군부, 그러니까 왕의 명령 또는 황제의 명령으로 군부를 받아야만 군인을 움직일 수 있지. 지방에 있는 사람은 절대로 군을 건드릴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 사고 방식이 사실은 우리나라에 지금도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군은 대통령의 직속 조직이고 대통령에 의해서만 명령을 받고 그 사람들의 사회적인 위치는 사법권, 그 다음에는 옛날에는 없던 민이지, 민에 해당되는 동등한 위치에 있는 그렇게 격이 높은 조직이다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지금은 많이 다른 쪽에서는 그렇게 군을 생각하지 않지만 군은 자기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레이드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이 사람들이 이제 문민정부 이후로 요새는 민관군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자체가 마치 겸양으로 우리가 맨 뒤로 빠지는 것처럼 하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다른 나라 가면 아예 그 개념 어휘가 없어. 예. 그러니까 그게 현실적으로 투영되는 걸 보면 그 별 4개를 달면은 장관들하고 똑같다. 장관급이다. 검찰총장이 마치 청해장이지만 장관급으로 행세하는 것처럼 그런 걸로도 투영이 되고, 그다음에 늘 얘기하는 걸 보면요. 지금 이제 예를 들면 김관진 같은 사람이 문제가 되고 있는 김관진 씨가 육사 28기인데 68년도에 육사를 들어간 거거든요. 그다음에 남재준 같은 사람은 25기, 65년도에 들어갔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젊은 시절에 사실은 가장 공부를 많이 하고 자기의 철학과 비판의식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형성되기 시작하는 시기에 군사훈련부터 시작을 하고 청춘을 그렇게 보낸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선생님 말씀해 주신 그런 군국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그대로 물려받아 아직도 갖고 있고요. 이 사람들이 수뇌부를 계속 구성하고 있고요. 유신 시절이 79년까지 이어졌잖아요. 그 79년까지 되는 게 이제 육사 39기들까지인데 그 사람들은 유신 체제 안에서 군대가 최고인 시절을 계속 살아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속으로 계속 납득이 안 되고 세상의 민간 영역이 시빌리안 그 영역이 계속 넓어지는 게 불만이에요. 어찌 보면. 그러니까 예전에는 군대를 마치고 나가면 대령으로만 전역을 해도 그 국영기업체에 감사를 주면 기분 나빠했어요. 내가 왜 이런 이따위 일을 해야 되느냐 이런 거였고요. 얘기를 너무 퍼뜨리지 마. 시간 없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 정권의 정권을 위해 우리가 복무하는 것을 그것이 나라를 지키는 것이다라고 착각하고 오해하고 그걸 절대적으로 신봉해 오다 보니까 그 내부에서 그 자기들이 생각하는 류에 맞는 정권이 들어섰을 때는 그거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처리하는 것이 우리가 적을 섬멸하는 것과 동일하다라고 받아들이고, 실제로 그래서 심리전이라는 표현을 민사 심리전이라고 해가지고 국민들한테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한 죄책감도 없어요. 적군에다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내부에 사회가 안정돼야 된다. 그러니까 국민 총화 단결 이런 말을 많이 썼잖아요, 유신 때. 총화. 예. 그런데 사회가 중구난방이 돼가지고 온갖 의견들이 이렇게 분출되고 백가쟁명이 되고 하니까 이게 문제다라는 얘기들을 했었고요. 제가 2003년, 4년 이럴 때 법무관을 할 적에 3스타, 4스타 이런 사람들 만나서 얘기하다가 막 사회 문제를 걱정해요. 사회가 너무 혼란하고 문제다라고 얘기하면은, 그러면 그 장군분들이 생각하시는 이상적인 사회의 모습은 뭐냐 그러면 2003년도, 4년도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통금 시간 정하고
경찰들이 머리 장발 단속하고 여성들 옷차림 단속하고 학생들 교복 입혀가지고 군사훈련 시키고 이래야지 나라가 총화단결이 되고 똑바로 이게 운영이 돼서 기강이 있는 사회가 되지. 말하다가 지금 흥분했어.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정말. 참여정부 시절에 군수뇌부를 구성하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제가 장성 진급비리 수사를 하면서 남재준 당시 육군 참모총장을 타겟으로 해서 잡아넣겠다고 수사를 진행해 갈 때 그 사람의 핵심 참모 영역에 있었던 그 진급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군번줄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거를 딱 손에다 부여잡고 절대로 이 수사에 응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면 왜 합법적인 절차에서 진행되는 거를 법을 지켜야 될 장교가 왜 이걸 못하겠다고 하냐라고 물어보니까, 지금 청와대가 군대를 장악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군 통수권자가 대통령인데 청와대가 군대를 장악하지 않으면 그럼 너네는 누가 장악해야 되는 거냐? 재향군인회가 장악하는 거냐? 성우회가 장악하는 거냐? 육사동문회가 장악하는 거냐? 얘기를 해봐라. 그랬더니 그거에 대한 답변은 없어요. 그렇지만 한참 이렇게 고민을 하더니 한다는 소리가, 지금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시지만 과거에 시위 전력이 있었던 분이 운동권들하고 연계해서 대통령의 자리를 차지했을 뿐이고, 그 주변에 있는 386이라고 불리우는 좌익 사범들이 청와대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 좌익 세력이 군대를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총장님을 중심으로 그거 똘똘 뭉쳐서 그걸 막아내야 되니까 하고, 이제 그 다음에서 말이 멈추는 거지. 그 다음에 나와야 되는 말은 우리 사람으로 군대를 장악해야 하기 때문에 진급비리를 저지른 것입니다 라고 말이 나와야지 이제 논리적으로 연결이 되는데 말을 하다 보니까 그 말이 나오면 안 되겠거든요. 그러다 멈춘 거예요. 근데 그때 그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남재준 씨가 총장으로 있을 때 그 신복으로 있었던 사람들이 남재준 씨가 국정원장이 되기까지 계속 그 주위에 있었고, 결국 거기 들어가가지고 이번에 7인회라고 명단이 나왔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사고방식이나 생활은 여전히 말씀하신 그 군국주의적인 군관민의 사고에 빠져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예전 군대가, 한원구 교수님이 현대사 강의할 때 늘 말씀하시는 건데, 군대 가면 사람 된다라는 말이 예전에 있었잖아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런 말을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특강 때. 그게 무슨 말이었냐면, 예전에는 권위에 복종할 줄 아는 훈련을 받고 나온다는. 그러니까 이제 뭐 아침에 일어나서 이불도 개고 뭐 이런 걸 생각하는데, 애초에 그 말의 시초는 그거였다는 거예요. 옛날에 농촌이 대부분이었을 때 농민의 자제들이 군대를 가잖아요. 그럼 배움도 짧고 이러니까 군대 가서 한글을 배운답니다. 나중에나 이제 그 학력 제한이 생긴 거지, 군대 가서 한글을 배우고요. 전기불 들어오는 걸 군대에서 처음 보고요. 전화도 군대에서 처음 해보고요. 그래서 새로운 문물을 접하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 가면 사람 된다라는 말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군인들이 쿠데타 이후에 또 한 일이 뭐냐면, 공무원들을 모아놓고 교육을 합니다. 군대 시스템을 만들어서 거기다 이식시키고. 그래서 지금 쓰고 계시는 국회건 정부건 어디서든지 쓰고 있는 그 공문의 양식이 군대에서 만든 겁니다. 다 공람 나오고 뭐 성결 나오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가 나라에 뿌리고 우리가 만든 틀에 의해서 너희들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에 대한 인식과 자부심이 바탕에 항상 있어요. 그래. 그리고 우리가 하고 싶어서 정치를 한 게 아니라 너네들이 하도 혼란스럽고 어렵게 사니까 우리가 나서서 도와준 것이다라는 정서예요. 군사정권이. 군사독재에 대해서도. 그래서 우리 때문에 나라가 안정되고 수출 역군들이 일을 열심히 해서 나라가 이렇게 반석에 올라가니까 그런 거에 아무것도 기여하지 않았던 좌익 세력들이 입만 나불대면서 준동한다, 이런 인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군에 가서 있으면서 이제 배우는 게 이 철저한 신분 차별을 이제 체득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밥 한 끼라도 더 먹은 사람이 항상 고참으로 존중받아야 되고,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거는 심지어 물리력과 폭력을 쓰더라도 전혀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그대로 따라가야 한다는. 그러니까 이번에 이것도 좀 샌다고 말씀하실 텐데,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박승춘이라고 보훈처장이라는 했던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알아요. 이명박 박근혜를 거치면서 정말 황당한 일을 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 투스타 때 제가 봤었거든요. 국회에 와가지고 답변 질의를 하면 이제 답변서를 준비하잖아요, 스태프들이. 그 답변서를 준비하면 국장이 장관한테 가가지고 검토를 받거든요. 이렇게 주면은 장관이 이렇게 보고서 자기 답변할 거니까 이렇게 체크를 하는데, 하다가 당시에 열린우리당 이제 정권 시절이었는데 조성태 씨라는 분이 장관이었는데, 이게 마음에 안 든 거예요, 답변이. 거기에 이제 소관 부서가 이렇게 써 있는데 그거를 잘못 보고, 원래 박승춘이라는 사람이 그 소관 그 담당 국장 내지는 부장급이 아닌데 이 사람을 불러다가 막 혼을 내는데요. 저는 학교에서 선생님도 제자한테 그렇게 혼내는 걸 못 봤고,
아무리 독한 부모도 자식을 그렇게 혼내는 건 못 봤어요. 그냥 뭐 개새끼 소새끼 뭐 육두문자 막 그 다 보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서 막 너 같은 놈이 무슨 사람이냐니 막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버리는데 정말 그 모멸감을 제가 옆에서 보는 제가 견딜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런데 결국 빨개져가지고 듣고 있더니 화장실을 가더라고. 그래서 제가 일부러 따라가가지고 화장실에서 좀 위로를 했어요. 하도 자기가 한 일도 아닌데 깨지길래 아니 그냥 딴 사람이 한 거라고 얘기하지 그랬냐 그랬더니 군인은 높은 사람이 얘기하면 당하는 게 임무고 우리는 사관학교 때부터 선배들한테 하도 많이 맞았기 때문에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정서가 사회 일반에도 투영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이 사람들은 또 뭐가 있냐면 징병제가 사실은 차지하고 있는 그 불합리와 부조리가 꽤 큽니다. 그러니까 그치. 모든 국민의 자제가 군으로 다 와가지고 자기 부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예전에 막 촌지 가지고 문제 일으키고 맞아요. 이럴 때 학부모들이 제대로 문제 제기를 할 수 없었던 이유가 내 새끼를 맡겨놨다는 것 때문에 그렇잖아요. 군대는 더 그렇거든요. 모든 국민 그러니까 남자 다 가니까. 예, 국민들이 이거를 제대로 문제 제기할 수 있는 통로도 없고 또 생각하면은 되게 다 안 좋은 추억들이 있기 때문에 자꾸 외면하게 되고 그러니까 본인 자기들끼리만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만 생각하는 기형적인 생각을 이상한 방향으로 계속 발전시키고 축적해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이거를 반성시키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가 민주화가 됐다라고 하는 거는 군부 독재로부터 벗어났다라는 거를 상징적으로 얘기하는데 그러면 민주화라는 건 어느 나라에서든지 현대 민주주의 국가는 법과 제도로서 완성되는 것인데 과거 군사정권 시절에 군 편의 위주로 만들어졌던 법과 제도를 얼마나 과연 바꿨느냐 하면 없거든요, 사실은. 단적으로 저기 한전에서 전선 쭉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남는 구리선 있잖아요. 그 순수한 구리라서 되게 가치가 높다 그러더라고요. 그 구리선을 제양군인회인가 군인공듀에서 무조건 독점해서 갖다 쓰게 돼 있습니다. 옛날에 박정희 씨가 그렇게 하라고 줘가지고. 그럼 그거를 그 뒤로도 전혀 바꾼 바가 없이 그 사람들이 그걸 갖다가 제양군인회가 구리를 가지고 뭘 만들겠어요. 중간에서 브로커만 하는 거예요. 그 업자들한테 팔아넘기고 수수료를 엄청 떼는 거. 그러니까 그런 식의 일들이 현실적으로 벌어질 일도 굉장히 많고 제도적으로도. 근데 그거를 사실은 모르는 건 아니죠. 그런데 문민정부 김영삼 정부 5년 국민의 정부. 그다음에는 이제 김대중 대통령 정권, 노무현 대통령 정권 입장에서 보면 군 개혁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군이 그만큼 유리되어 있기 때문에 폐해도 있지만 그것이 다른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적기 때문에 이 지금 잘 생각해 보면은 이 민주 정권들은 관료도 제대로 컨트롤 못하고 정권이 끝났어요. 그렇죠. 재벌도 제대로 컨트롤 못하고 끝났어요. 언론도 제대로 개혁 못하고 끝났어. 심지어는 뭐 사학, 대학교도 하나 제대로 개혁 못하고 끝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로 생각하면 우선순위에서도 멀고 워낙 별도로 유리되어 있고 하니까는 그냥 건드릴 생각을 못하고 그냥 지나가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잘 모른다는 게 더 크죠.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도 모르지. 군대를 갔다 온 사람이 잘 없어요. 예전에 민주화운동하면 다 감옥까지 군대를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군대를 모르고 막연한 두려움이 또 되게 커요. 쿠데타를 여러 번 겪었잖아요. 그때마다 정권이 내 눈앞에 있다고 생각할 때마다 쿠데타로 이분들이 좌절했잖아요. 김대중 대통령까지도.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도 제가 그 얘기를 들었다니까요. 그렇게 장성들을 많이 잡아놓으면 쿠데타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라는 얘기를 청와대의 간부들이 했었어요. 실제로 걱정하는 얘기를.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은 이제 민주화됐다고 하고 민주정권이 권력을 잡았지만 지금 돌이켜 보면은 지나고 보니까 우리가 검찰을 개혁을 안 했던 것이 두고두고 엄청난 사단을 일으킨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공감대로 커져서 이제 겨우 검찰 개혁하자는 말이 2017년에 대해서는 이제 나왔잖아요. 이게 잘 될지도 지금 모르지만 뭐 그렇게 생각하면은 뭐 재벌 개혁이니 아니면은 뭐 관료 행정부 개혁이니 하는 것들은 지금 뭐 더 큰 일이겠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군 개혁이라는 문제는 군 개혁을 해야는 되지만 그보다 훨씬 더 국민들한테 해악을 끼치는 검찰 개혁을 지금 시작도 못한 마당에서 과연 할 수가 있겠는가? 그럼 어떻게 생각해요? 직접적인 피해가 가는 다른 문제들이 더 많으니까 이제 이거는 상대적으로 젖을 수밖에 없냐는 말씀이시잖아요. 전선을 갖다 지금도 너무 넓힌다는 걱정들을 하는데
군개혁까지 전선을 넓힐 수가 있을까? 글쎄, 저는 정치적인 문제에 대한 판단을 할 수는 없지만 저는 왜 자꾸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 앙시앙 레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럼 저는 그 뿌리가 군대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 지금 군이나 관료 조직이나 모든 것들이 거기서 시작됐으니까. 그러면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저는 이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군대를 개혁한다고 해서 국민들이 당장 혼란을 느끼거나 피해를 보는 일이 없거든요. 또 역으로 말하자면.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거치면서도 검찰 개혁을 안 한 것에 따른 그 소위 피해가 얼마나 큰지를 사람들이 똑똑히 느꼈지만 군 개혁을 안 했기 때문에 정권이 이명박과 박근혜로 바뀌었다고 해서 대단하게 더 국민들이 군대에 의한 피해를 더 보게 되지는 않았으니까 그런 면에서도 또 추동력이 좀 약하지 않나.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은 군대하고 사회를 분리해서 자꾸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처음에 드렸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 시민들도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군대는 따로 있는 거고 갔다가 그냥 일종의 똥통 같은 게 하나 있는데 의무적으로 빠졌다 나오면 다시는 쳐다보지 않고 냄새 나는데 이렇게 돼버렸어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다가 맑은 물을 좀 넣으려고 해야 되는데 길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처럼 맑은 물이 필요한 데가 이쪽에도 많은데 일부러 저기 있는 똥통까지 손볼 시간이 어딨냐 이 말씀이신데 문제는 이 똥통이 그대로 조용히 그냥 그 서서히 똥만 없애면서 자연이 분해되면 괜찮겠는데 이게 계속 냄새를 풍기면서 여기다 똥물을 지금 흘려보내고 있거든요. 이제 군을 똥이라고 하면은 조금 그건 이유가 하여튼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국방개혁의 문제를 이게 항상 어마어마하게 피해를 받는 사람이 생길 때마다 이게 큰 이슈로 한 번씩 붙습니다. 최근 같으면 윤일병 사건, 그 젊은 친구가 참혹하게 죽어간 문제, 그 다음에 그전 같으면 뭐 방산비리를 해가지고 뭐 저기 무슨 어군 탐지기가 레이더를 합치고 달려있다더라 전투함에 뭐 이런 얘기 들으면 엄청 흥분하거든요. 근데 정말 냄비처럼 끓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생님 말씀대로 내 문제가 아닌 것 같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 문제를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집요하게 제기를 하면 저는 그 여론이 절대 그 문제를 외면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자기가 가서 겪은 부조리나 잘못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게 고쳐지지 않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지까지는 군대에게 해봤자 뭐하냐 라는 일종의 포기 내지는 패배의식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단적으로 군대 가면은 당연히 훈련소 가기 전에 머리 깎아야 되고 들어가면 전화 못하고 휴가 나가라고 할 때만 나가야 되고 이렇게 그냥 당연한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통신의 자유, 신체의 자유, 거주의전의 자유를 제약받는 것인데, 그러면 헌법상의 기본권을 제한받는 것인데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지만 그걸 제한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무슨 법이 있어야지 그렇게 군대에 가면은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전화도 못 걸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법이 없었거든요. 윤일병 사건으로 법이 기존의 대통령령이었던 군인복무규율을 군인복무기본법이라는 걸로 형식만 바꿔서 2015년인가 16년에 만들기까지 한 70년 동안 우리나라는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위헌적으로 군대가 운영돼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찌 보면 마음속으로 군대는 헌법과 법률이 필요 없는 곳이다라는 것이 머릿속에 많이 잠겨져 있기 때문에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 제가 보기에는 그 법이라고 하는 게 맑은 물을 열 수 있는 통로가 되고, 실제로 제가 군대 안에 있으면서 싸울 때 법이라는 잣대로 이 사람들하고 대항을 해보니까 속수무책으로 당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법대로 움직여본 적이 없기 때문에요. 야, 이게 법이고 이게 원칙이고 이대로 해서 나는 갈 테니까 여기를 방해하려면 안 되는 법을 가져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냥 막 무너져요. 그러니까 자, 이 면에서 물어볼게요. 군 안에 검찰이 있죠. 군 안에 검찰은 꼭 법무관 중에서만 시켜야 됩니까? 아니면 밖에서의 변호사? 법무관 중에서만 시켜야 됩니다. 지금까지. 밖에서 법에 대한 허가를 받은 변호사나 검찰 중에서 그 사람들을 임명할 수는 없어요. 참여정부 때 그렇게 바꿔보려고 했는데 당시 한나라당이 결사반대해서 안 됐죠. 아, 그랬구나. 그게 법을 바꿔야 되는 거구나. 한나라당은 왜 반대를 했을까요? 거기야 뭐 당연히 뿌리가 이제 군사 독재 정권과 다 있는 쪽이고, 그다음에 기득권이라고 하는 것이 그거를 기득권, 한국 사회의 과거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제가 자꾸 앙시앙 레짐이라고 표현하는 뿌리가 저는 참여정부 때 그걸 보면서 느꼈거든요. 이게 아직도 군대가 가지고 있었던 군대 유산, 군대 재산에 다 있고 군대 조직력에 다 있고, 그다음에 그걸 옹호하는 걸로 검찰 권력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 이 사람들의 어떤 재산이나 인맥이나 이런 것들이 다 있는 뿌리가 사학이구나.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보기에는 사립학교법 바꾸는 거 가지고 왜 박근혜가 촛불을 들고 이명박이랑
서울광장에 서 있었을까 생각이 들지만 엄청나게 싸웠거든요. 그때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피지배 계층은 잘 모르는 그들만의 정서가 있고 그들의 뿌리는 거기에 다 있었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러니까 군대가 그런 식의 어떤 투명성을 갖게 되는 순간 본인들의 내장이 드러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법을 바꾸지 않고 할 수 있는 일 중에 내가 보기에 상징적으로 가장 큰 것은 국방부 장관을 민간인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국방부 차관도 민간인을 시키는 거고. 통제가 국방부, 될까요? 자, 이제 이런 다른 나라 다 통제해요. 다른 나라를 다 통제하는데 한국만 못할 이유는 없어. 어디선가 그러니까 시작을 하는 거지. 우리나라의 그 군은 조금 다르잖아요. 이게 뭐가 달라? 아니, 그러니까 오랫동안 이 세 번을 내리 군부가 우리가 대통령을 했잖아요. 군주들이. 그쵸? 근데 군부가 그게. 대통령 날은 많아요. 아니, 근데 그게 박정희 대통령 시대는 18년이었고요. 나머지 보면 세월이 굉장히 길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게 익숙해진 부분들이 있는데다가 또 얘네들이 구테타를 해본 사람들이고 근데 거기 들어가는 군인들은 늘 모든 남성 우리 국민들이 다 들어가는데 청년이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이 바뀌는 이게 굉장히 느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통제라는 게 무슨 통제? 통제가 그 안에서 보면은 우리 뭐 전두환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가장 상위층의 계급이 아니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통제라는 게 구체적으로 무슨 통제? 뭐 이 군을 우리가 이 국방부 장관이 중간중간에 하는 거는요. 기본적으로는 인사권 말고는 특별히 할 통제가 없어요. 인사권은 혼자 할 수 있나? 다? 속속들이 다? 인사부장을 갖다 그러면 또 민간인 시키면 그만이지. 그럼 밑에 계속 내려가잖아요, 인사는. 그러면 그게 어느 순간부터는 전부 자기들끼리 딱 이 내통하는 그런 사람들의 조직이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모든 조직에서 민간 조직이 됐든 무슨 조직이 됐든 그 리더가 하는 통제권은 크게 보면 예산권과 인사권이에요. 그 두 개만 있으면 다 돌릴 수 있어요, 그러면? 조직은 그걸 그 두 개 갖고만 돌아가면 돼요. 반발하지 않나? 군 같은 데는? 반발하죠. 과거에 그러니까 육사라는 이 무서운 조직이 있어가지고 노무현 정부까지도 반발을 어떻게 할 건데? 국방부 장관이 인사를 못하고요. 각군 참모총장이 다 알아서 한 거였고요. 국방부 장관이 왜 인사에 관여하느냐라고 정면으로 덤벼듭니다. 그러면 장관이 거기다 대고 야 내가 장관이니까라는 말을 못해요. 왜냐하면 당시에 지금도 이제 해군 출신의 장관이지만 그때도 해군 출신의 장관이었거든요. 노무현 정부 때도. 군대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해사공사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무조건 육사니까 육사 출신 차관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장관이 지나가면 경례도 안 해요. 그리고 지금도 그 윤광웅 전 장관이었다는 분은 성우회나 이런 데서 운영하는 골프장 같은 데 있거든요. 골프 끝나고 목욕을 하러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욕을 하는 거고. 제가 걱정하는 게 이런 거죠. 이게 인사권과 재정권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렇게 쉽게 움직일 수 있는 조직이 아닌 데가 누가 쉽게 움직일 수 있다고 말한 적 한 번도 없고요. 왜 못하냐고 그랬잖아요. 시작을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고. 내 얘기는 그 얘기야. 근데 이제 의원님 말씀은 그거죠. 그렇게 했을 때 통제가 통솔이 안 되면 어쩌느냐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그래서 자꾸 법이라는 게 그 물길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이 사람들은 실제로 권력과의 거리, 내가 보유하고 있는 물리력 이것이 나의 힘의 원천이지 법과 제도에서 내 권한이 발생되는 것이다라고 생각 안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라도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문민 장관을 시키는 건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장관이 자리에 가서 일을 제대로 하려면 그래서 내가 얘기를 한 거예요. 뭐냐면 우리나라 재벌도 그렇고 모든 조직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인사권, 그다음에 예산권, 예. 그다음에 세 번째가 있어. 감사권. 예. 그래서 감찰을 민간 변호사 중에서 군 검찰의 장이나 검찰을 시킬 수 있느냐.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정말 제가 그래서 군사법제도가 없어져야 된다라고 15년 전, 20년 전부터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 감시가 없으면 법에 의한 감시가 없으면 지금 감사원이 국방부를 감사해가지고 무슨 의견을 내잖아요. 그냥 무시해버립니다. 그렇지. 예. 그렇지. 아무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감사원은 저기 기존 잘못한 것보다 훨씬 세게 그 요구를 해요. 그러니까 정직만 해도 될 거 파면하라고 그러고 막 이러는데 민주화되고 난 다음에 민주 정권과 군은 일종의 타협을 한 거예요. 네. 군은 정치에 관여하지 말아라. 대신에 우리는 너희들의 독자적인 것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줄게라는 식의 컴프로마이즈가 이루어진 채로 지난 20년이 지나온 거지. 예. 어느 부분까지는. 그거의 대표적인 심볼이
바로 국방부 장관을 군인 중에서 시키는 정도. 근데 육군 출신이 아니라 공군, 해군 중에서 시킨다 정도까지만 건드리고 그냥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군사 정권을 겪은 나라는 많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국방부 장관을 군인이 안 하는 나라가 거의 대부분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그 고민을 한 거예요. 예를 들어 스페인이 프랑코가 얼마나 유명한 독재자예요.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어요. 박정희하고 똑같은 사람 아니에요. 피노체트, 프랑코 이런 사람들이. 근데 스페인은요. 30대 여성 장관이 국방부 장관을 했고요. 그때 배불러갖고 임신한 모습으로 그 군인들 사열하는 모습이 이렇게 뉴스에 토픽으로 나왔었어요. 거기는 프랑코 독재가 물러간 지가 박정희 쪽 끝난 거나 거의 비슷한데 거기는 확실하게 그게 됐는데 74년인가. 네, 우리는 왜 이게 안 될까? 차이가 그거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군사법제도가 스페인은 군대 안에 있지 않아요. 바깥에서 다 선생님 말씀처럼 통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스템 자체가 국방부 장관이 민간인이 가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프랑코 독재를 지긋지긋하게 생각하고 시민들이 거기는 프랑코가 죽기 전에 자기가 격화되는 걸 염려해가지고 무슨 거의 신도시 수준으로 집 묘지를 조성해놨더만요. 마드리드 근처에다가 아무도 안 간대요. 거기 시내버스 노선도까지 폐지될 정도로 안 간대요. 아무도. 그러니까 건축적으로 무슨 유명한 그게 현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철저하게 독재 유산을 정리하는 작업에 성공을 했고 우리는 그걸 성공하지 못했다는 측면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계속적인 징병제를 통해서 국민들이 군대에 계속 내 자식이 볼모로 가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세게 덤벼들지를 못하고 그 다음에 이게 내 생활하고 별로 관련이 없고 젊은 애들 가서 잠깐 고생하면 된다. 그러니까 맨날 나오는 얘기가 복무기간 줄여줘라. 돈 좀 더 줘라. 그러니까 나오면 취직시켜줘라. 이 얘기만 한다고. 내가 맨날 평시에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연대의식이라는 게 이제 약하다고 하는 건데 소위 말하면 기성층이 생각하기에 나는 끝났거든. 네, 그렇죠. 네. 그러는데 그 다음에 군대에도 관심이 있을 때는 자기 자식이 군대 가 있는 그때만 잠깐 관심이 있고 또 끝나고 나면 또 다시 또 관심이 없거든. 네. 그러니까 이게 군 자체가 사회의 일원으로서 민간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어떻게 보면 그 이유가 아까 군감이 그 얘기할 때부터 하는 얘기인데 우리나라 문화에 없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나라에는 민간인 정부가 군을 통솔을 한다라는 것에 대한 개념적인 문화적인 그 뿌리가 없으니까 역사적으로 없으니까 없으니까 군은 아무로나 나라님 거. 우리는 일반 민간인들은 민간 사회는 군에 대해서 발언할 권한이 없는 것. 서로 그냥 머릿속에 다 정리가 돼 있다라는 거죠.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그 방산비리 있잖아. 네, 네. 이것이 주도권이 군이에요? 아니면은 지금 이 관이에요? 수사를 하는 거죠? 아니, 자기가 아니까는 다시 한번 무기를 사는 그 선택권이 군에 있어요? 관에 있어요? 언제는 군에 있었는데 관으로 갔습니까? 원래부터 이것을 관이 잡고 있었습니까? 지금 형식적으로는 방위사업청이 무기를 구매하게 돼 있는데요. 방위사업청의 구성원들은 그 일반직 공무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무기를 언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결정하는 데는 군대예요. 네. 그리고 최종적으로 비싼 무기를 예를 비행기 같은 거 어디 걸 살 거냐 이건 대통령 몫이에요. 대통령인 것 같아. 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아마도 우리가 군 비리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게 이 무기를 선택하는 권한을 대통령이 가지면서 어느 부분들은 떼어서 그냥 내버려 두는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근데 그게 언제부터 그랬어요?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부터도 계속 그랬던 거예요. 그럼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세계적인 국제 간의 거래에서요. 커미션이 합법적으로 다 알면서 커미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게 무기거래잖아요. 그렇죠. 반드시 그건 먹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무기거래 한 건만 성사시키면 평생 먹고 산다는 거거든요. 자손까지. 그러니까 그거는 왜 물어보셨어요? 아니 저는 그 군이 가질 수 있는 자기들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권한이 무기를 선택하는 권한이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네. 왜냐하면 자기들이 전문가잖아. 뭐 공군도 마찬가지고. 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듣기로는 중요한 무기들은 다 대통령이 결정하잖아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정치 권력에서. 그렇죠. 그러면은 실제로 군인들이 가장 갖고 싶어하는 그 권력이 어느 때인가부터는 떠나가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면 큰 무기만 그렇게 대통령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지금 지난번 같은 경우는 뭐 별것들도 다 관여를 좀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지 않아요? 군대는 무기라고 하면 다 비싸요. 작은 무기는 그렇죠. 없어요. 네.
싸다고 하면 소총이 싼 건데 예를 들어 소총을 지금 만들어서 그렇지만 산다고 할 때 소총은 한두 개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단위가 다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무슨 비리들이 다 돈에 관련돼서부터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이제 그것이 돈을 관리하는 게 또 권력이고요. 네. 그래서 군대가 과연 김관진 같은 사람이 저렇게 지금 자꾸 대두되지만 저는 생각에 저 사람이 무슨 권한을 갖고 있었을까라는 의문이 좀 있어요. 심부름을 잘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우리가 바라보는 이제 분은 그 돈과 관련된 중요한 부분에는 뭐 그런 심부름 정도 역할밖에 못했겠지만 근데 그게 이제 온전히 그러면 정치 권력에서 다 먹는 거냐라면 그건 아니죠. 그렇죠. 이게 에이전트들이 있어서. 손 의원 말씀은 마치 도둑 결정을 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으면 그 사람만 도둑일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도둑에는 원래 큰 도둑도 있고 작은 도둑이 또 그때 기회 있는 사람은 다 하는 것이니까 그걸 갖다 이렇게 그렇게 대통령이 결정해 대통령이 이렇게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그거는 뭐 지금 뭐 비행기나 이런 것들 얘기들이 이렇게 막 어이없이 기종이 바뀌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많이 듣고 있잖아요, 요즘에. 근데 그럼 군은 사실 옆에서 보면은 참 익숙했던 우리가 그냥 별로 우리 관심 좀 밖에 있었죠. 어느 이렇게 뛰어 있었잖아요. 진짜 아까 군관민 같은 건 정말 제가 보기엔 굉장히 좋은 그런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관점인데 근데 그 속에서 그렇게 그들이 정말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그 자기네 울타리 안에서만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자기들끼리만 다 그냥 그렇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조직이었다라는 것이 이제 제가 최 변호사님 얘기 들으면서 하나씩 이렇게 벗겨지고 있는 건데 저는 이제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깜짝 놀랐던 게 그런 군관민 내지 그러니까 일본 역사적으로 식의, 이제 왕에서부터 비롯된 이런 걸 말씀하시는 분을 제가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야, 그 듣고 보니까 딱 맞잖아. 그러니까 제가 늘 그 문제를 가지고 사람들한테 이걸 어떻게 쉽게 설명할까 이게 근원인데라고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을 딱 그걸 지적해서 말씀하시니까 제가 너무 반갑기도 하고 통쾌하고 지금 기분이 그러니까 듣는 순간 이거구나라고 금방 이렇게 한 얘기 탁 털리네. 그래서 주진영이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딱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법과 제도 이런 것들도 저기 하지만 문민 그게 너무 중요하죠. 왜냐하면 맞아. 상명하복의 조직이기 때문에 너네는 헌법에 의해서도 법률에 의해서도 원래 민간에 복종하는 조직이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게 국방부 장관이거든요. 그래서 검찰개혁에서도 법무부 장관을 검사 출신 아닌 사람으로 임명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던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게. 법무부 장관은 그럴 것 같은데 군은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을 것 같아요. 맞아요. 사람들이 또 다르다고 생각해. 그다음에 두 번째 주제는 뭐예요? 최강욱 변호사가 워낙 말을 잘해가지고 듣고 있다 보면 그렇게 빨려 들어가. 근데 우리 주 선생이 그 군대나 이게 전체적인 사회 제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 그리고 그 역사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니까 걔네들이 그 연결 뿌리를 딱 잡아주니까 딱 맞잖아.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두 번째 주제 넘어갈까요? 두 번째 주제는 이 기사가 날짜로는 며칠 날 날짜냐? 어쨌든 그 라가르드 IMF 총재가 그 한국은 집단적 자살 사회 같다라고 경고를 했다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신문사 여러 군데. 그 계기가 된 것은 뭐냐면 그 당시에 이제 9월 초순에 여성 지도자 무슨 회의 뭐 이런 거에 라가르드 총재가 왔어요. 이제 한국에 온 거죠. 그렇죠. 네. 참고로 이분은 변호사 출신으로 프랑스에서 재무성 장관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IMF 총재가 됐는데 원래 IMF 총재는 역사적으로 항상 유럽 사람이 됩니다. 월드뱅크 사람 총재는 미국 사람이 하는 것이고. 근데 이제 이분이 한국에 왔다가 2대 학생들과 간담회를 하고 난 다음에 끝나고 나서 돌아오는 길에 그 같이 동행을 했던 그 이창용 씨한테 했던 얘기를 최근에 이창용 씨가 워싱턴의 한국 기자들과 만나는 간담회에서 얘기를 전하면서 얘기를 이제 전한 거예요. 그 내용을 갖다가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 잠깐 읽어드릴게요.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가 한국을 집단적 자살 사회, 영어로 말하면 컬렉티브 수이사이드 소사이티라고 표현했다. 네, 그 내용은 무슨 뜻이냐면 한국의 여성들이 출산을 회피해서 그렇기 때문에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그렇게 해서 성장률과 생산성이 내려가고 그렇게 되면은 재정 여건이 악화가 되고 그래서 나라가 말하자면 점점점 말하자면 이제 쇠퇴하는 악순환의 고리로 빠져들었다라는 뜻에서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이 말 자체는 뭐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얘기죠. 그리고 뭐 제가 경제 알바에서도 했던 얘기로 한국의 사실은 장기적으로 가장 큰 문제는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이고 단기적으로 이제 부동산 문제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그 문제에 대한 인식을 하고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방법을 찾아내는데 아마 한국은 이미 10년은 이제 헛짓을 했고 한 120억을 아무 소용도 없는 짓에다 돈을 썼고 이제 앞으로 무엇을 할 거냐 갖고 이제 한참들 이제 또 얘기를 하겠죠. 근데 그것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잠깐 나온 얘기가 뭐가 있냐면 그 이창용 현재는 지금 IMF의 이제 국장입니다. 이 양반이 이제 뭐라고 말을 했냐면 이창용 국장은 한국은 기본적으로 재정에 여력이 있기 때문에 재정을 저출산 대책에 과감히 투입하면 성장률도 높이고 사회 안전망도 확대할 수 있다며 저출산을 이제 말하자면 막기 위한 투자를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에 비유했다. 이제 이 얘기가 사실은 경제알바에서 제가 했던 얘기는 뭐냐면 육아 보육 정책 이런 것들은 이거는 사회복지 정책이 아니라 경제 성장 정책이라고 말한 그거랑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뭐라고 재밌는 말을 했어요. 그러나 한국에서는 재정이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서 그는 이창용 씨입니다. 한국은 참고로 이창용 씨는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를 하다가 이명박 캠프에 들어가서 이명박 정부 초기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하면서 산업은행을 쓸데없이 자산 공사랑 그 산업은행을 갖다 둘로 나누는 헛짓을 하는데 지대한 공헌을 하고 정권이 끝날 때쯤 돼서는 아예 그 아시아 그 개발은행의 수석 이코노미스트로 이제 찾아갔다가 그 다음에는 뭐 IMF로 간 사람인데 뭐 거기까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했냐면 재정 건전성도 중요하지만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 이 문장 때문에 제가 이걸 갖다 말씀드리는데 재정 건전성도 중요하지만 실질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보다 떨어지는 상황에서 초과 세수를 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매년 국내 총생산 GDP 대비 1 내지 2% 범위의 재정 적자를 내고 그것이 성장에 기여하도록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하면 이러면서 여기 기사 제가 갖고 온 기사에는 없지만 뭐라 했냐면 11조의 세수초과라고 그랬어요. 표현을. 그 11조의 세수초과가 무슨 뜻일까라는 것을 대부분의 기자들은 그냥 넘겼어요. 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우리나라에 지금 재정 적자가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재정 적자가 한 40억 정도, 30억 정도 재정 적자가 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박근혜 정부 때도 그렇고. 근데 갑자기 무슨 세수초과 11조라는 게 무슨 말이냐? 라고 생각을 했어야 되는 거야. 생각을 아는 사람이라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기서 이제 재정 적자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이제 옛날 경제알바 유튜브에 재정 정책에 관련된 부분을 보시거나 책을 보시도 설명이 잠깐 돼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나라에는 재정 적자라는 전체적인 개념 하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통합 재정 적자 수지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관리 재정 수지라는 게 있어요. 통합 재정 수지는 국가가 민간으로부터 받아들이는 모든 수입을 다 포함을 하고 지출을 뺀 거예요. 여기에는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세를 통해서 받아들이는 수입까지 다 포함이 돼 있어요. 이것을 통합재정수지라고 그래요. 관리재정수지는 이 중에서 사회보장기금에 받는 돈은 빼고 나머지만을 갖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관리재정수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일반적으로 국회에서 이러고저러고 얘기할 때 우리나라가 뭐 재정적자가 났다 말하는 건 관리재정적자야. 무슨 뜻이냐면 요거를 관리를 한다라는 뜻이거든.
그런데 이것은 한국에만 있는 개념이야. 전 세계가 다 재정 적자를 계산할 때는 통합 재정으로 해. 왜 그래요? 근데 한국은? 왜 그렇게 됐냐면 하나는 한국은 국민연금 등이 돈을 쓰지 않으면서 초과로 돈을 받고 있잖아. 거구나. 매년 약 40조씩 묻어두는 돈이구나. 그게 지금 민간에서 이제 빨아들이는 돈이에요. 서양은 그 돈까지 쳐서 재정 적자를 계산하는데 한국은 그것까지 치면 항상 흑자야. 네. 근데 흑자니까 공무원들이나 그러니까 기재부 사람들이 이거를 흑자라고 하면은 쓰자고 할까, 국민을 위해서 쓰자고 할까봐 요거를 빼고 하는 거예요. 빼고 하려고. 아이고, 그래서 한국의 관료들이 만들어낸 개념이 관리 재정 수지라는 거예요. 창안한 개념이에요. 그렇죠. 언제부터요? 그게 아마 80년대, 90, 국민연금 만들어낸 이후로 시작됐을 거야. 그러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한번 국민연금이라는 제도의 우리나라 특수성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다른 나라는 이것이 가난한 노인층의 그 최저 생활 보장을 위해서 설계를 한 그 제도이기 때문에 지금 받아다가 지금 주게 되어 있는데 국민연금을 1988년에 만들 땐 받기만 하고 주지는 않는 제도로 설계를 해놓은 거야. 그러니까 항상 흑자지. 그러니까 제도를 그렇게 설계를 해놓으니까 굶는 사람은 굶어 죽고. 그렇죠. 그냥. 굶는 사람은 그냥 지들이 알아서 뭐 하든 말든 네 자식한테 가서 뭐 돈을 타내든 말든. 이상하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어요. 이게 큰 그림을 보면 지금 걷어서 이걸 지금 줘야 나중에도 또 계속 거치고 주고 할 텐데 걷고 이거 낸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 사람들은. 그래서 참 기가 막히네. 그렇기 때문에 IMF나 OECD나 우리나라의 재정 수지를 얘기를 할 때는 우리나라는 재정 수지 흑자인 나라야.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2007년에 11조 흑자야. 예상이. 통합 수지로 보면 관리 재정 수지로 보면은 7, 8조 아마 적자를 예상되는데 그러면 이 차액은 뭐냐? 요게 국민 사회보장 건강보험 포함해서 이 들어오는 돈의 초과 수입이 거기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자 그러면 왜 재정 수지의 적자 흑자 이런 얘기를 하느냐? 단순하게 말하자면 나중에 빚이 지니까 갚아야 된다 이런 말 플러스 라가르드 씨가 이 니들은 재정 수지를 흑자를 내면서도 출산율 저하에 대한 데 돈을 전혀 안 쓰고 저렇게 돼가면은 나중에 가서는 세금을 낼 사람이 없어가지고 더 망할 텐데 이 뭐 하는 짓들이냐 생각을 하는데 그 근거로 드는 것이 아니 대단하게 재정 적자라도 내고 있으면 모르는데 너희들 흑자 내고 있는 나라잖아. 근데 그 말은 결국은 뭐냐면 근본적으로는 두 가지죠. 하나는 재정 여력이 그만큼 있다라는 것을 우리나라의 관료들이 국민들을 상대로 일종의 사기를 친 것이고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 국민연금 제도가 전 세계적으로 하도 기형적으로 만들어지는 바람에 굳이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라는 숫자로 분리를 해서 계산할 만큼 수십조의 돈이 추가적으로 민간 경제에서 빨아들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단기적으로는 왜 이 얘기를 굳이 내가 하고 싶었냐면 일반적으로 경기가 나빠지면 유효 수요가 총수요가 적기 때문에 정부가 재정의 지출을 늘려서 경기를 회복하고 하는 쪽으로 쓴다라고 돼 있는 건데 한국은 사실은 재정 부분의 입장에서 치면 경기를 수축시키고 있어. 계속해서 흑자를 보고 있으니까. 쓰는 것보다 빨아들이는 게 더 커. 민간 부분에서. 그러면 빨아들이는 게 크다는 얘기는 민간은 자기가 쓸 돈이 없어 그만큼.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민연금에서 예를 들면은 뭐 40조의 흑자가 난다는 얘기는 그만큼 국민이 40조를 어디다가 쓸 수 있는 돈을 여기다가 맡겨놓고 못 쓰고 있는 거야. 못 쓰고 있다가 지금 600조가 못 쓰는 돈이 쌓였어요. 그러니까 꾸준하게 경기를 낮추는
효과를 보는 흑자를 지금 내고 있는 구조를 지금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이게 이게 역설이라고 해야 돼? 아이러니야? 아니면 말 바보 같은 짓을 하는 거냐죠. 응? 이게 전 세계적으로 유를 못 보는 거야. 궁금한 거 하나 있어요. 그 국민연금이 지금 550조에서 이제 600조까지 갔는데 그 지난 정권들에서 그 돈에 관심을 가졌던 정부는 없나? 그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이 지난번 박근혜가 그러니까 국민연금 돈을 쓴 건 아니지만 그 조직이나 그 힘을 이용해서 이 삼성물산 합병에 그걸 이용을 했지만은 그 돈을 어떻게 쓰자든지 뭐 좋게든 나쁘든 그 돈에 대해서 그 용처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없었어요? 아니, 아무도 못 건드려요?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지금처럼 돈을 갖다 쓸데없이 대규모로 민간에서 돈을 갖다 빨아들여서 민간의 소비나 아니면은 지출을 위축시키는 역작용을 일으키면서 쓸데없이 돈을 쌓아들이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 자체가 민간에 있는 경제학자들 중에서도 별로 없어. 왜요? 그런 식으로 길고 크게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게 나는 옆에서 보기 이게 이상한 짓을 하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경제학자들이랑 얘기를 해보면 전혀 관심이 없고 유일하게 그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알아들었던 사람이 김종인 박사랑 KDI는 유종일 교수 빼니 없더라는 거야. 저 양반은 어때요? 지금 저 IMF의 저 국장의 문제의식은? 이 사람은 이창용 씨는 2년 전에 한겨레의 김경락 기자에 의하면 2년 전에 똑같은 이 얘기를 자기가 질문을 했을 때 이창용 씨는 재정 균형이 더 중요하다. 그런 식으로 거꾸로 대답을 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조금은 약간은 이제 해바라기성으로 지금 정권, 저 정권, 현 정권의 입맛에 맞는 쪽의 얘기를 했었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뭐 그런지 안 그런지는 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지금 재정 운용이, 도리어 지나치게 경기 수축적으로 운영이 된다라는 것에 대해선, 근데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우리나라는 여당 국회의원이나 야당 국회의원이나 다 맨날 적자 냈다고 행정부 욕하는 거 댕댕거리는 걸로 대단한 자기네들이 하는 일로 생각하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명박 정권 때 또는 박근혜 정권 때 재정 적자 냈다고서는 크게 비판하는 사람들이 또 민주당 국회의원들이었어.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는 지금 균형 재정에 대한 일종의 무슨 우상 숭배처럼 모든 사람들이 빠져들어 있어요. 완전 착시를 하고 있네. 엄청난 착시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지금 이것을 아까 우리 지난번 알바 때도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돈은 지금 몇백조가 쌓여 있는데 노인들은 굶어 죽어 간다라는 거 얘기를 이제 아주 단적으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지금 그 국민연금이란 돈을 바로 이 출산율을 높이고 청년들을 위해서 뭔가 생산적으로 쓸 수 있는 게 없어? 나는 국민연금을 어떻게 쓰느냐를 지금 오늘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또 그 다음 숙제야. 왜냐하면 또 국민연금 자체에 대해서 국민들이 또 다들 또 집단적인 착각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거 설명하고 내 적으면 설득하다 보면은 시간이 훌렁 가버려. 그래도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포인트는 재정 적자를 통합 재정 수지 기준으로 생각하고 그 기준으로 재정 지출에 대한 플래닝을 하는 생각을 하다못해 지금 정부에 있는 사람들이라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재정 지출을 더 늘려야 되겠네요. 근데 재정 지출을 그럼 무슨 방법으로 늘릴 거냐에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요번에 추경에서도 보시다시피 다들 결국은 지방정부한테 좀 나눠주고 관료들이 다 심사해서 주는 보조금 이런 쪽으로 가서 재정 지출을 늘리다 보면 도리어 많은 경우는 이 지방의 토족들의 이익을 늘리거나 아니면은 우리나라의 관료들이 쥐고 있는 힘만 더 늘어나는 쪽으로 쓸 수 있는 우려가 있어서 적절하게 어떤 방식으로 지출을 늘릴 거냐라는 것은 굉장히 이제 또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그때 그 방송할 때 그 얘기했잖아요. 쓰려고 하면 중간에 업자들이나 관료들이 농간을 칠 수 있는 방식이 아니라 국민한테 직접 지불하는 방식에 해당되는 것을 우리가 좀 더 바꿔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얘기가 그 얘기인데, 근데 이제 그것도 뭐 다른 얘기로 치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국민들이 이게 그러니까 참 한국에서 국민 역할을 하려면 참 힘들어요. 별의별 걸 다 알아야 돼. 그러니까 온갖 걸 다 알아야 돼. 서양 애들은 그냥 재정 적자 하나만 알면 되는데 한국은 그게 통합 재정 적자야, 관리 재정 적자야. 통합 재정은 뭔 얘기래? 그러니까 통합 재정은 국민연금 같은 것까지 포함한 재정 수지고 관리 재정 수지는 그걸 빼고 한 거다. 근데 우리는 맨날 지금까지 관리재정 적자 기준으로 적자 났다고 걱정을 하지만 사실은 흑자를 내면서 실제적으로는 경기가 계속해서 나빠지는 역할을 이 우리가 지금 시스템적으로 설계한 것이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 이것을 국민들이 좀이라도 좀 널리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그래서 그 하다못해 다른 분들은 몰라도 민주당 정권을 지지를 하는 분들은 적어도 재정 적자 때문에 무슨 뭐 나라의 빚이 많아져 가지고서는 뭐 나라가 나중에 큰일이라는 그런 말은 그냥 홀라당 다 거짓말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툭 치시면 된다. 오늘은 그거까지 하실 거예요? 네. 다음엔 뭘 하실 건데요? 그 다음을 얘기를 해주셔야지. 그거까지만 하면은 그 다음에 뭐 어떡하라고. 써먹지를 못하는데 우리가. 뭐 어디다 써먹으시게? 사람들한테 전해야죠, 얘기를. 알아야죠, 국민들. 지금 전하는 거 아닌가? 아니, 우리는 이렇게 전하는데 그들이 다 듣고서는 그 얘기를 다 전하는 거예요. 이 경제알바가 그 역할을 엄청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려요. 그래서 라가르드 정도면 경제학자로서 무슨 대단하게 훌륭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는 사람은 아니지만 적어도 IMF에서 모든 전 세계 국가들의 매크로, 그러니까 거시경제 틀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제일 많이 아는 사람이에요. 2,000명의 IMF에 소속되어 있는 이코노미스트들이 열심히 보고서를 만들어서 각 나라 보고를 해주니까. 근데 그 사람이 보기에 한국 와서 이렇게 보니까 이 사람들은 집단적으로 지금 자살을 하는 나라다. 예. 집단적인 자살을 그러면 어떻게 막느냐?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단추는 재정을 써서 효과가 있는 정책이냐 아니냐는 차치하지만 어쨌든 간에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최우선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고, 물론 그 생각도 아직은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 많은 또 헛짓을 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가 생각하기에 장기적으로 경제정책에 있어서 넘버원 이슈는 이거라는 것. 두 번째로는 그 과정에서 재정수지 얘기를 할 때 뭐 국민연금은 마찬가지죠. 뭐냐면 지금 쓰면 나중에 후세가 부담된다. 야, 후세가 사람이 없어. 걱정할 사람이 지금 없어지는데 그거보다 더 걱정할 게 뭐 있어 지금. 그러니까 이상한 쓸데없는 소리들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워낙 이 얘기를 20년 동안에 보수 언론, 진보 언론, 뭐 관료, 정치인, 뭐 교육학자 다 여기에 집단적인 최면에 빠져 있는 나라라서 이것은 앞으로 이걸 어떤 식으로 대국민 설득을 해서 바꿔나갈 건지 이게 큰 문제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인가요? 네. 오늘 시간 이렇게 꽤 많이 갔네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3번의 우리 그 오만과 편견, 일단 오만과 편견을 들으셨는데, 근데 우리는 지금 이것을 이제 계속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계속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뭐 이런 얘기들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3번 해보시고 우리 두 선생님 얘기들을 좀 해주세요. 저는 뭐 부담 가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이것이 다 이 각자의 수고가 들어가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유료나 뭐 무슨 뭐 광고를 하건 뭐 팟캐스트를 하던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참 번거로운 일이죠, 모두에게는. 그래서 이것을 한번 최 변호사님부터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제 3번의 파일럿 이 방송이 끝났으니 이제 우리가 다음에 이걸 어떻게 할지를 한번 짧게 한번 생각을 좀 해봐 주시고 논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방송을 준비하는 시간은 사실은 저는 조금 뭐랄까 신경도 쓰이고 힘든 시간이었고, 근데 오면은
의원회관 들어서는 순간부터 되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아, 진짜요? 와서 네. 의원님 뵙는 것도 좋았고 또 이제 공 선생님 뵙고 이제 말씀 들을 때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눈이 확 열리지. 예, 이게 이제 아니 어쩌면 저렇게 내 마음을 알고 보고 계셨을까 하고 생각해서 움찔할 때도 있고 한편으로는 야 이렇게 다 꿰뚫어 보시면서 얘기해 주시니까 정말 서로 간에 알기가 편하다 이래서 사람들이 좋아했구나 생각도 들고 제 스스로 깨우치고 배우는 게 많아서 되게 좋았고 그래서 저는 뭐 이 방송이 뭐 지속되든 안 되든 제 나름대로 굉장히 유의미한 시간이었고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공 선생님이 반드시 계시는 것이 이 방송의 의미이자 백미라고 생각하고 그 선생님께서 결정해 주시면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선생님 안 계시면 뭐 별 의미가 없는 거고 저로서도 사실은 이제 그 나름 여러 가지 제가 자꾸 능력에 비해서 자꾸 이런데 저런데 불려다니면서 많이 끼어 있기 때문에 시간을 쪼개서 오는 상황이라서 시간만에서 지금 조금 푸달리고 있는 건 사실인데 그렇지만 배우는 게 많이 있었고 저는 뭐 아니지만 그 청취자들 시청자분들께도 그 유익한 시간이 되셨으면 하고 그 나름 준비를 했기 때문에 좀 그 점만 좀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하여튼 기회가 될 때마다 뭐 좋은 말씀 들으실 수 있는 기회가 또 많이 생겼으면 하는 마음은 있습니다. 근데 저는 뭐 그만큼의 수준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좀 많이 더 공부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앞으로의 방송은 뭐 저는 이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시간 여유가 좀 생겨서 다른 일에 더 집중할 수 있어서 좋고 되면 되는 대로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준비하는 시간은 힘들지만 와서 또 배우는 게 많아서 즐겁기 때문에 준비 안 하시고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러면 안 되죠. 이거 너무 달달달달 외우고 그냥. 아니 뭐 어느 정도는 알고 와야죠. 그래도. 저는 저한테 그런 성향이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궁금하고 알고 싶은 것이 있는 그리고 그것을 전해주는 사람한테는 제가 굉장히 가까이 가서 귀를 기울이는 그런 게 있대요. 옛날 임 변호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사실 까탈스럽고 아주 정말 골 때리는 주진영 선생이 저한테 좀 그런 존재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뭐냐면 제가 모르는 분야를 아주 잘 알고 있어요. 근데 나는 그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관점의 문제가 나는 그 주 선생이 갖고 있는 그 관점이 굉장히 특별해요. 그래서 그 전복적 사고라는 것을 저는 그 단어를 저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게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남들이 보지 못한 전체 통을 봐요. 크게 멀리 보고. 근데 그게 저한테 이렇게 새로운 것을 보게 해주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느꼈던 것이 사실은 그 지난번 청문회였어요. 국조청문회에서 진짜 제가 그거 차근차근히 하나씩 진짜 주식 투자도 한번 안 해본 사람이 그걸 따라가면서 일을 하면서 많이 느꼈고 그리고 중간에 어느 날은 김상조를 데려와야 되겠습니다. 라는 걸 할 때 난 김상조가 누군지도 몰랐거든요. 삼성은 김상조가 제일 잘한다.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것을 상대방한테 전달하려고 할 때 이 최선의 방법을 우리가 서로 생각할 수 있었다는 그런 공감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온갖 그 구박을 받으면서도 계속 주진영 선생이 옆에서 이렇게 따라붙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방송도 사실 그래서 한번 해볼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뭐 저는 이 방송이 이대로 끝나도 아쉽지만 저는 뭐 정기적이지 않아도 나쁠 건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또 뭔가 배우려면은 또 정기적으로 해야지 또 않는 그런 시간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뭐 부담 갖지 마시고요. 그냥 우리 주 선생이 이제 마지막 결정을 하십시오. 내가 한 말씀만 폭탄. 공 선생님 뭐 인사이트도 되게 훌륭하시지만 요새 왜 다보스 포럼에서 무슨 화두로 던진 이후에 무슨 뉴노말이라는 말이 되게 유행이잖아요. 저는 그 사람들은 무슨 의미로 섞건 간에 제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주 선생님의 어떤 그 통찰에서 비롯되는 얘기들이 진짜 뉴노말이 아닌가 싶었어요. 사실은 알고 보면 우리가 다 경험해서 느끼고 있었던 거였는데 예, 이렇게 정리가 되는구나. 그 점에서 참 감사했습니다. 그거는. 예. 본인이 하던 대로 할게요. 알아서 하세요. 저는 그만할까 해요. 왜냐하면 제가 원래 이렇게 다 알아요. 다른 사람 앞에서 자기 생각 얘기하는 걸 그렇게 썩 좋아하는 성품이 아니고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올해 초죠. 올해 초는 뭐 당시에는 이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뭐라도 좀 정권 교체를 하는데 뭐 도움이 되고 싶어서 물론 그래서 작년 초에도 더불어민주당에 가가지고선 잠깐 일을 하기도 했지만 그때 뭐 목적은 사실 정권 교체를 하는데 혹시라도 이게 정권이 연장이 되면 정말 우리나라 큰일이 날 것 같아서 원래 아무데에도 끼지 않는 저 같은 사람이 이제
늙음하게 이상한 짓을 한 건데요. 근데 정권 교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목적 의식도 별로 없고 자기 안에서 이것을 할 어떤 내재적인 의욕이나 이유를 찾기도 좀 쉽지 않고, 그리고 이런 얘기, 그러니까 그걸 참 저도 참 이상해요. 뭐냐면 그 자기 생각을 다른 사람한테 말하는 거를 나는 왜 이렇게 싫어할까? 근데 그게 저는 굉장히 어색해요. 그게 아주 어릴 때부터 우리나라 사회랑 저랑 이렇게 불화를 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주위 사람들이랑 얘기를 할 때 시각이 많이 다르니까 서로 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대학교 가서도 아버님 덕분에 이제 집에 있는 책을 고등학교 때부터 다 읽고서는 갔지만 막상 가서는 이제 학회 활동이나 뭐 이런 식의 그런 동료들과 같이 공부하고 이런 거에 같이 끼지도 않았고, 약간은 이제 그 혼자 다니는 스타일인데, 그것이 이제 워낙 몸에 거의 뭐 50년 익었으니까, 그 올해 초에 경제 알바 방송을 하면서도 하기로 한 이유가 있고 했기 때문에 잘 한 번은 끝내야 된다라는 의무감에 있어서 했지, 하는 내내 마음이 사실 굉장히 거북했거든요. 근데 요번 것도 손 의원께서 이제 하자고 했을 때 글쎄 확실하진 않은데, 근데 제가 워낙 모든 일을 갖다 이런 걸 갖다 안 한다라고 무조건 하고 시작하는 버릇이 있어서 저 자신이 그렇다는 걸 알아가지고 혹시 제 생각이 바뀔 수도 있으니까 시험 방송을 한번 해보자. 근데 그렇게 이제 제가 시험 방송 하자고 했던 이유가 사실 이제 거기에 있는데, 3번을 하면서 제가 계속 나는 이것을 하고 싶어 하나라는 자문을 해봤는데, 이렇게 썩 하고 싶다라는 느낌을 못 가졌어요. 물론 최강욱 변호사랑 이제 손 의원이랑 같이 이렇게 한 번씩 밖에 나와서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 것 자체는 생각보다는 귀찮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나름 또 즐거운 면이 있는데, 제일 큰 것은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이 저는 그렇게 대단하다고 생각을 안 해서 그런지 모르는데, 그걸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말하고 하는 것이 항상 부담스러워요. 네. 그래서 이게 계속하는 것은 좀 너무 뭐라 그럴까, 억지 춘향을 하는 느낌이 자기 자신한테 들어서 뭐 아쉬운 면도 좀 있지만, 이 정도 시험 방송을 하는 것으로 그만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오랜 시간 동안 고민하셔서 내리신 결정이니까. 오래 고민 안 한 것 같아요. 그래봤자 3주인데 제 생각에는 그 본인이 남한테 얘기하는 거를 싫어한다, 뭐 성격 그런 사람이지만, 아마도 저는 경제 알바 하면서 모르는 사람들이 본인한테 뭐 그냥 뭐 팬심으로 그러는 게 아니라 그 컨텐츠 때문에 이제 주 선생을 많이 좋아하는 팬층이 많이 생겼습니다. 아주 열광적이에요, 나름대로 또. 근데 그런 면에서 또 저는 어떤 면에서는 주 선생이 조금 그런 사람들한테 부담을 좀 갖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사실 뭐 좀 더 많이 아는 사람은 자기보다 조금 덜 아는 사람한테 좀 덜어주고 살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래서 저는 좀 그런 기쁨이 주 선생한테 있지는 않을까 했는데, 이제 본인 부담 쪽이 더 커서 그런 건 뭐 저는 강요하고 싶은 마음은 없고요. 그리고 뭐 정기적이지 않아도 또 우리가 모여서 또 뭐 가끔씩 또 이슈가 있거나 아니면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또 다음에 모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섭섭해하지 마시고 그냥 이 자체는 사실 주 선생이 그 최 변호사를 추천해서 같이 하자고 그랬고 좋아하고요. 또 최 변호사님이 또 이상하게 또 주 선생 또 좋아하고 참 이상해. 이상한 아니야. 참 이상하게 좋아해. 그래서 그렇게 해서 같이 모였기 때문에 저는 뭐 굉장히 자연스럽고 좋았어요. 사실 우리 김성애 보자가 항상 늦게까지 일하고 뭐 일도 바쁜데 바쁘고 힘들죠. 그래서 이것이 제가 말씀드린 게 여러 사람의 수고가 보이지 않게 좀 들어가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것이 뭐 제대로 우리가 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려면 제대로 하고 아니면 말아야지 더 이상 이렇게 우리 방에 있는 식구들이
고생하고 이렇게 맞아요. 수고하는 일들이 더 들어가는 거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유료나 뭐 우리가 팟캐스트로 광고를 한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왜냐하면은 아무리 제가 국회의원이고 제 방에 있는 식구들이지만은 이렇게 국감 같은 거 치르면서 이렇게 별도의 일을 만들어서 이 사람들한테 또 다른 이 시간을 내게 저는 그거는 그렇죠. 뭐 하면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섭섭하지도 않고 저는 부담도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 그런 면에서 한마디 마지막 더 한마디 해주시고. 의원님이야말로 진짜 바쁘신데 그러니까 어쨌거나 그 손혜원 의원님에 대해서 그 많은 분들이 고마워하죠. 고마워하는 이유가 기존의 정치인들한테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시는 데 있고 또 그거에 더해서 그 분야에서 쌓아오신 그 전문성이나 이런 것들이 한 사람의 정치인이 전문성을 통해서 저런 일들을 해낼 수 있구나라는 거를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믿는다고 생각했고요. 그런 차원에서 의원님이 그래도 각 분야에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사람들이 사심없이 시민들을 위해서 좋은 얘기를 해줄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보자. 내가 그 역할을 하겠다라고 하셔서 알바 시리즈를 기획하시고 어찌 보면 또 성공하시고 해내시는 모습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하여튼 저도 택해주시고 동참하게 해주셔서 되게 영광이었고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하여튼 그 공 선생님을 그 전에 전혀 모르다가 의원님 때문에 청문회에서 뵙고 그 다음에 이제 팟캐스트를 통해서 또 들어서 알게 되고 또 저서를 통해서 이제 책을 통해서 정리된 말씀들을 또 읽으면서 항상 무릎을 치고 제가 어디 가가지고 누구한테 그 존경한다는 말을 제가 진짜 안 하거든요. 그리고 딴 사람들이 저를 무슨 존경한다 이런 식으로 그냥 이렇게 좋게 해도 싫어했어요. 존경이라는 거는 맞아요. 진짜로 내가 워십을 보일 수 있는 사람한테 해야 되는 거지. 아무한테나 그냥 무슨 존경한다고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저는 존경할 만한 두 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오늘도 다시 한번 이제 그 선생님의 통찰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감탄하고 앞으로 이제 제가 가져왔던 문제의식이 그렇게 틀리지 않았구나라는 또 확신을 얻게 돼서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애 부장님 마지막 마디. 네, 저희가 시간 쓰고 국정감사 기간이고 한 것은 근데 사실 정치인이라는 것은 본인의 주장과 본인이 옳다고 생각하는 주장을 널리 알리는 것이 기본 임무라고 생각해서 저는 이게 의정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이거 자체를 하는 게 무슨 문제가 있거나 부담이 되거나 이렇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월급을 받으면서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였는데 이제 저는 개인적인 욕심을 말씀드리자면 그 NPR에서 하는 그런 수준의 어떤 좀 밀도 있는 토크쇼 대담을 만들고 싶었고 지금은 저희가 라이브로 하니까 이제 이걸 편집이 없이 쭉 흘러가는데 1시간 반 정도에서 1시간 정도 임팩트 있게 좀 만들어서 유료 콘텐츠로 하면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저희가 그냥 했던 거 그냥 쭉 녹음 풀어서 나가면 사실 돈 들 일이 별로 없긴 한데 근데 사실 굉장히 고급 인력들을 지금 한 푼도 안 들이고 심지어 차비조차 안 들이고 지금 부려먹는 것도 사실은 할 일이 아니기도 하고 또 반대로 전문 PD하고 편집인들이 붙어서 방송을 좀 더 밀도 있게 만들고 해서 그걸 좀 유료 콘텐츠로 제공하고 싶은 욕심이 있었던 건데 모든 일이 뜻대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니까요. 근데 저는 아직 포기하지 않고 있고요. 조 선생님 또 이제 마음이 곧 동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럼 연락 주세요. 김성애 부장한테 연락 주시고. 그 믿음은 제가 어디서 기인을 하냐면 지난번 경제 알바 할 때 의외로 공개 방송을 할 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 성격으로 보면 사람들 앞에 서서 그 앞에서 그 사람들이 와서 있는 것도 싫어하실 거고 특히나 끝나고 나서 맥주 사 먹고 별로 잘 안 맞는 질문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 나오고 이러면 되게 부담스러워하실 것 같은데 굉장히 적극적으로 다가서 심지어 질문도 먼저 하시고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 무슨 생각하는지 듣는 걸 되게 즐기시길래 맥주도 사셨어요? 네, 그래서 저는 폼에서 조금 더 고민해서 아예 공개 방송 형태로 해서 팟캐스트를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서 집요하네. 네.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전해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섭섭해하지 마시고. 여기까지는 네, 섭섭해하지 마시고요. 저는 우리 이제 전우영 쌤하고 하는 이제 역사 알바 계속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는 제 임기 중에 끝까지 제가 알바 시리즈는 할 거예요. 이 통일 알바도 할 거고 그리고 제가 하는 마지막 알바 시리즈는
국회의원 알바입니다. 국회의원, 알아야 바꾼다. 그래서 제가 한 15명의 국회의원을 제가 인터뷰를 해서 책을 하나, 제가 마지막 책을 쓰려고 그래요. 국회의원은 일해야 된다. 그래서 총선 직전에 제가 그 책을 하나 내는 것이 제 알바 시리즈의 마지막입니다. 와, 예. 괜찮죠? 예, 멋지십니다. 네. 그렇게 해서 할 거니까 여러분들 섭섭해하지 마시고 우리는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은 이만. 안녕.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